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지금까지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새 인명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관계당국은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불은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방당국은 우레탄 폼 작업이 함께 진행돼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압수수색을 놓고 이어진 검찰과 소속 기자들의 대치가 4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영동 등에는 강풍이 불어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어제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속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지금까지 사망자가 38명, 부상이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흥 기자, 밤사이 수색 상황은 어땠나요? 네, 밤사이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방대원 30여 명이 개인 랜턴을 들고 현장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밤사이 굴삭기로 철골 구조물을 걷어내 진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조명 차량을 동원해 밤새 수색 작업을 지원했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작업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자의 가족들은 현장 인근 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30분쯤인데요. 수색 작업은 큰 불길을 잡은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400여 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철골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사 현장이 이미 많이 소실돼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38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중 25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나머지 13명 가운데 8명은 지문 채취가 어려워 유전자 감식을 벌이고 있고 5명은 검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8명, 경상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지상 2층에서 18명, 지상 1층과 3, 4층, 지하 1, 2층에서 각각 4명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불이 왜 났는지 화재 경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불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착공에 완공을 2달 정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9개 업체에서 투입된 7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폭발 직후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부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해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대, 이천경찰서 수사인력 등이 모두 투입돼 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합동 감식을 벌이고 안전조치 미이행과 소방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도 이천시청의 행전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구성해 응급의료 지원과 피해자 장례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네, 이번 불은 5시간 넘게 타다가 꺼졌고 그 사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후 1시 32분.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검은 연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한순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져갖고 도로 쪽으로 덮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바로 앞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이 난 지 1시간여가 지난 뒤에도 검은 연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울리는 듯한 폭발음이 수차례 들렸다고 말합니다. 울리는 듯한 소리? 마이크 손바닥으로 탁 하고 치면 둥둥 울리는 느낌 있죠. 그게 차에 있는데도 몸이 울리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화재 현장 주변에서는 작업자 수십여 명이 진압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봤고
솟구치는 연기를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2층에 사람도 있었다는 거. 불은 5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또 더 정밀하게 수색을 하면은 여기에서 사망자가 불행하게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딴 폭발과 급속히 퍼진 연기로 작업자들은 탈출할 시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 불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정확한 화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용접 작업에서 튄 불꽃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불이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착공해 완공을 2달 정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공정률은 85%로 골조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지하 2층에선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주변으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지하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레탄 작업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화상자들이 그 옷이 다 탄 거로 봐서 그 폭발적으로 그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9개 업체에서 투입된 7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폭발 직후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부분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현장에서 누군가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이번에 또 등장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패널.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이 자재가 해당 건물에도 시공돼 있었습니다. 기타 인명피해를 키웠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오대성 기자가 추정해봤습니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먼저 건물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데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슬라브나 벽돌로 짓는 것보다 저렴하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합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열량의 유독성 가스가 한꺼번에 배출되고 인체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흡입을 하거나 눈을 뜰 수가 없는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을 바로 잃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열량의 붕괴까지 일어나는 위험성을 가진 그게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의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의 단점입니다. 다음은 대피로입니다. 완공된 건물엔 화재에 대비한 대피 유도등이나 별도의 대피 통로가 설치돼 있지만 불이 난 곳은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건물엔 작업안전 계획서에 따라 임시계단이나 임시승강기 등을 이용해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피로가 규정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입니다. 만약 유증기로 인한 여러 폭발이 발생했다면 정전됐을 가능성이 크고 대피를 위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보입니다. 신축 현장에는 정상적인 조명이 아니고 가설 전선을 당겨서 임시 조명 등을 설치합니다. 연기가 끈적끈적한 안에 그 타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농연이 끼면 1m 앞도 안 보입니다. 유독한 연기가 다수 발생하고 이때 충분한 대피로 확보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질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중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오늘 새벽 0시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정이 합의했던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통합당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로 충당할 3조 6천억 원을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 원 정도 늘려 국채 발행 규모를 그만큼 줄인 겁니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다음 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N번방 사건 방지법 관련 개정안들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KT 특혜 논란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찬반 토론 끝에 처리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4.8%. 코로나 충격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공격적인 금융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2.1% 성장해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2014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고 마이너스 8.4%를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34%, JP모건은 마이너스 40%를 각각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의 2분기 GDP는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DP 증가율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합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오던 미국의 경제 확장이 끝나고 1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o maintain interest rates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re also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렘데시비르라는 에볼라 치료제를 닷새 정도만 써도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다만 승인 단계 등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백악관 내에서 나옵니다. 버지니아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인데 2주 전 이약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개발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가 5일만 투약해도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5일간 치료한 환자들이나 10일간 치료한 환자들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은 이미 입증했고 이번엔 5일만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 실험을 지켜봐온 백악관 태스크포스팀 파우치 박사도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코로나19를 100%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 시간을 앞당기는데 31% 정도의 증진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proof of concept because what it is proven is that a drug can block this virus.
약을 썼을 때 사망률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포인트 정도 낮았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코로나19 치료의 한 단계를 넘었을 뿐이라며 과도한 기대감을 우려했습니다. 렘데시비르 개발회사도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신중합니다. It's a beginning. It means you build on it. I love that as a building block, just as a building block. 렘데시비르 임상 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진행됐는데 미국은 실험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9명 늘며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오늘 종료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다영 기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7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5건은 해외 유입, 4건은 국내 감염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누적 확진자의 82.9%는 완치됐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1,5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재양성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네, 확진자 증가폭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재양성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2명이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가능성은 낮고 체내에 일부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사 과정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미등록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미등록 외국인은 모두 38만 7천여 명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들이 검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진단 비용과 치료 비용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오늘 모두 종료된다고요? 네,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들이 생활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16곳이 오늘 모두 운영을 종료합니다. 이곳에선 지금껏 3,037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의 4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환자가 줄면서 14곳은 이미 단계적으로 문을 닫았고 오늘 나머지 2곳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곳에 머물던 환자 7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갑니다.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해 K방역 사례로 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른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조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아왔던 여행 떠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고속도로 외곽 방향 정체는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외곽 쪽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불편할 것으로 보이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시각 현재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방향은 순산터널 중심으로 2km 구간 막히지만 100번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벌써 7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운에서 송내, 시흥휴게소 중심으로 어렵고요. 1번 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한남에서 서초, 서울 요금소에서 죽전 사이,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신갈까지 어려운데 이 시각 현재 청주 부근에서는 상위 2개 차로 막고 작업을 하면서 3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아직 서창 분기점에서만 강릉 쪽 짧게 막힙니다. 행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최대로 잡으면 6일이나 되는 이 황금 연휴에 방역당국은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요령들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찾아온 6일간의 꿀맛 같은 연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긴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보내긴 아깝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부산에 애 데리고 시댁 부모님 뵈러 가거든요. 앞뒤로 부산 주변 좀 여행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3일날 결혼을 할 예정이라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가까운 데 뭐 서울이라든가 근교 정도로만 가볍게 이제 둘이 좀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행객들의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커진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것이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이동부터 관광과 숙박까지 여행자들이 참고할 만한 경로별 행동 요령을 내놨습니다. 먼저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각자 손소독제를 바른 뒤에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음식을 주문할 땐 주문 앱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하고 옆 사람과 떨어져 앉습니다. 명승지와 한옥마을 등 실외 관광지와 해변에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식당에 갈 때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대화를 자제하며 식사하고 커피숍에 손님이 많으면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갈 경우엔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살핍니다. 정부는 아울러 호텔, 콘도 등 숙소에서는 수건 등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되도록 식당보다는 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놓고 소속 기자들과 42시간 동안 대치를 벌이다가 철수했습니다. 일부 자료는 확보를 하고 나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과 소속 기자들의 대치가 4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십 명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보도본부장실이 있는 본사 13층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채널A 측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채널A 관계자 등은 보도본부장실 안에서 준 이미 제출 형식 등 대상과 집행 방식을 협의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모 기자가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을 최우선 확보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검찰이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도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채널A 측도 최근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 검언 유착 의혹의 회사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조건으로 붙었던 만큼 어느 정도 타협선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채널A 기자들의 거센 저항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라며 본부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검찰 측 진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채널A 기자협회는 회사 내 CCTV를 공개하고 수사관 10여 명이 어제 아침 추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건물 1층 보안 게이트를 뛰어넘는 등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검찰 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대검찰청은 어제 이와 관련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을 살핀 뒤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이 지검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시민당과 함께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공식 사과는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 제명 의결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거취 민주당에 돌아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복당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도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그리고 검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고 이 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의 의혹 제기를 전후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했는데 이제야 조치를 하는 건 선거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 외에 선거 전에 되면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없었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뒷북 제명, 늪장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이 민주당과 더시민당 모두에게
크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당선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검찰이 박사방 관계자 30여 명을 범죄 집단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움직인 혐의를 확인했다며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강훈 등 3명의 집과 사무실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사방에 조직적 범죄 집단 혐의를 적시한 첫 영장 집행. 동시에 검찰은 조주빈 등 주요 가담자 13명에게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유료 회원 등 23명에 대해선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50차례 넘게 소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방은 조주빈과 강훈 등의 운영진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면 회원들이 가상화폐 형태로 범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반적인 과정이 범죄 집단 구성으로 우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조주빈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조주빈 일당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범죄 예방 체제의 미비 등 이번 사건을 야기한 사회적 원인과 맥락에 보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한모 씨도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강 씨의 경우 조주빈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한낮에는 저처럼 반소매 차림을 하셔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4월 하순치고는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날이 덥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매일 강조드리지만 오늘도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한데요. 서울이 9.3도, 대구와 광주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남은 인명 수색을 위한 밤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흥 기자, 이제 날이 밝았는데 수색의 진전이 좀 있을까요? 네, 밤사이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방대원 30여 명이 개인 랜턴을 들고 현장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굴삭기로 철골 구조물을 걷어내 진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조명 차량을 동원해 밤새 수색 작업을 지원했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작업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자의 가족들은 현장 인근 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30분쯤인데요. 수색 작업은 큰 불길을 잡은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400여 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철골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사 현장이 이미 많이 소실돼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38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중 25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나머지 13명 가운데 8명은 지문 채취가 어려워 유전자 감식을 벌이고 있고 5명은 검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8명, 경상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지상 2층에서 18명, 지상 1층과 3, 4층, 지하 1, 2층에서 각각 4명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합동 감식도 오늘 이루어질 텐데 일단 확인된 사고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이번 불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착공에 완공을 2달 정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9개 업체에서 투입된 7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폭발 직후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부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해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대, 이천경찰서 수사인력 등이 모두 투입돼 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합동 감식을 벌이고 안전조치 미이행과 소방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도 이천시청의 행전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구성해 응급의료 지원과 피해자 장례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화재는 12년 전 40명의 사망자를 냈던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 비슷한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건지,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반복적인 불씨로 작용하는 건지 이어서 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방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불길. 지난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입니다. 당시에도 이번 사고처럼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삽시간에 올마붙었습니다. 그래야 하더라고요. 불났다고 빨리 나가라고를 불이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밀어버리죠. 그 다음에 뻥 소리가 났어요? 아유, 뻥은 한참 있다. 한 50m 정도 날라. 이번 화재 발생 장소와 비슷하게 당시에도 지하에서 불이 났고 작업하던 근로자 57명 중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은 건 이번 화재와도 연관성이 높은 우레탄 폼이었습니다. 작업 중 불티가 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레탄 폼이 일시에 각종 유증기 및 유류하고 연결돼가지고 가스도 누출되면서 연소가 급격히 진행된 걸로 추정됩니다. 12년 전에도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 구조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는데 이번 화재 사고 건물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서 되풀이된 참사였습니다. 특히 12년 전 냉동 창고에서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 불편을 이유로 방화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했던 게 인명피해를 키운 이유였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소방관이 소방설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부실한 안전의식이 화재를 키웠는지 여부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30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확산 속도 자체는 누그러져서 유럽 각국이 이제 사회적, 경제적 출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베를린에서 보도합니다. 사람들의 외출은 제한됐고 공장 가동과 상점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14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굳게 닫혔던 스페인의 빗장이 다음 달 4일부터 서서히 열립니다. 봉쇄 51일 만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역별 감염자 발생률과 중환자 병상의 여유 정도를 살펴가며 6월 말까지 4단계에 걸쳐 봉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remos que sea de 8 semanas para todo el territorio español. Por tanto, a finales de junio estaríamos como país en la nueva normalidad si la evolución. 프랑스가 다음 달 11일 이동 제한령을 해제하고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다음 달 초부터 서서히 제한을 풀어갑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침체된 경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다급함 때문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국가기관 산업이 흔들리고 관광산업, 항공업계 등은 대규모 직원 해고에 이어 파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Καθώς περιορίσαμε το πρώτο κύμα του ιού, είμαστε πια έτοιμοι να περάσουμε στη δεύτερη φάση του σχεδίου μας. 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특히 강조합니다.
독일 16개 연방주 전체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도 다음 달 봉쇄 해제와 함께 대중교통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영내 국경 통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이고 조율된 해제를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이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긴급대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다급한 발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선 생활비가 부족해서 몇 달째 일해놓으니까 수입이 거의 없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대출 규모는 지금까지 16조 4천억 원. 하지만 이미 신청 금액만 18조 원에 육박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을 10조 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 2년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3년 동안 갚는 조건입니다.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 연 3에서 4%로 기존 초저금리 대출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 덜 급한 사람까지 돈을 빌리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밀린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중간 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분들의 실수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 심사는 6대 시중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대출의 금리 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빨리 왔어요. 3%대로 얼른 1.5대를 빨리. 아무래도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크다 보면 차이가 커지니까. 2차 긴급대출은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집중 육성할 산업, 원격 의료나 교육 같은 비대면 산업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 등교 대신 시작된 온라인 계약.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육성할 산업의 맨 앞자리에 이 같은 비대면 산업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한 정책적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와 미래차, 의료 신기술, 전자상거래 등 10개 산업 65가지 규제 혁파 과제를 정했습니다. 민감 정보, 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VR과 AR 의료기기 등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를 도입합니다. 도심 안에 내국인 상대 민박을 허용하는 공유 숙박을 추진하고 도심 공원 등에 수소차 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발전을 막는 규제는 없애고 기준이 없으면 만들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 시대의 기술의 진보인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쪽에 경제적 자원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토목공사가 아니라 우리 강점을 살린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윤곽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어려워도 해고는 않겠다는 노사협약을 맺은 곳에 강력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직접적 피해를 받은 숙박 음식점 업은 10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 일자리도 줄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유지가 중요한 상황. 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객실 점유율 자체가 한 자릿수로 다운이 되고 또 이미 예약이 돼 있던 행사나 연회 등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장사가 안 돼도 해고는 하지 말자. 노사가 상생 협약을 맺은 곳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연맹은 임금 인상의 자제 및 불필요한 쟁여행위 등을 자제하는 노사 상생 협약을 맺어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고용 충격을 받은 업계가 구조조정 대신 일자리를 함께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협약을 체결한 곳엔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다 큰 차원의 노사정 대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 빠져있는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이른바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체가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집행부에 일임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어린이 맞춤형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코로나19 유행기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우려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걸리면 수술해야 되나요?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프더라도 수술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열이 나서 몸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기침, 가래, 또 배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증상에 맞추어서 입원 치료를 하고 각각 필요한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개학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개학 후에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싱가포르가 굉장히 그 감염병 관리를 잘해서 환자가 없고 그래서 개학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환자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학교도 문을 닫고 모든 상점도 다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를 잘하고 기침을 할 때 가리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그 개인 그 위생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혹시라도 뭐 열이 난다던가 몸이 쑤시고 불편하고 아프다던가 목이 아픈다던가 기침이 나고 그럴 적에 주변의 어른들한테 일찍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 백신은 또는 치료제는 효과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지 되고요. 길게 6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예방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촌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미 해군과 공군이 뉴욕 상공에서 감사의 합동 에어쇼를 선보였습니다. 흰색의 연기 꼬리를 내뿜는 전투기들이 대열을 유지하며 미국 뉴욕 상공을 비행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 해군 특수비행팀 블루 에인절스와 미 공군의 썬더버드가 펼친 합동 에어쇼인데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응급구조팀에게 응원과 고마움을 전하고자 특별 합동 비행을 선보인 겁니다. 이날 에어쇼에는 전투기 12대를 동원했는데요. 6대씩 편대를 이뤄 뉴욕과 뉴저지주 상공을 2차례 비행했습니다. 주민들도 군 최정예 조종사들의 비행 솜씨를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설치된 러시아 남부의 한 임시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운전자들의 통행증 검사에 여념이 없는데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검문을 통과한 차량까지 막아서는 경찰.
새끼들을 이끌고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오리 가족 때문입니다.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들은 잠시 차선을 통제하고 갓길을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긴급 작전을 펼친 셈인데요. 코로나19 대응에 바쁜 와중에도 자신들을 도와준 경찰들 덕분에 이 오리 가족은 새 서식지인 인근 연못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모금 행사로 감동을 전한 영국인 참전 용사에게 전 세계에서 12만 장이 넘는 생일 축하 카드가 전달돼 화제입니다. 네, 영국 베드퍼드셔주의 한 학교 강당에 어마어마한 양의 생일 축하 카드가 쌓여 있습니다. 카드를 받게 될 주인공은 100번째 생일을 맞는 영국인 참전용사 톰 무엇인데요. 이달 초 무엇 씨는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생일 전까지 마당을 100번 왕복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이 모습이 영국 전역에 감동을 전하면서 우리 돈 44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고요. 또 무엇 씨의 거주지에는 12만 통이 넘는 생일 축하 카드가 배달되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중국이 그동안 연기했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일정을 마침내 확정했습니다. 양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지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함께 미국 등 각국에서 커지는 중국 책임론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베이성 우한의 대표 관광지 황학루가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타종과 함께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우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한 명도 없고 중국 전역에서 2주째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정세에 42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했던 최대 정치 행사,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양회의 일정도 5월로 확정 공고했습니다. 综合考虑各方面因素，适时召集13届全国人大3次会议的条件已经具备。 통상 보름간의 양회 기간이 이번엔 단축될지, 과연 수천 명의 인민대표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석할지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국 경제 운용 방향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6.8% 경제 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얼마로 제시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이를 위한 대규모 부양책은 어느 수준이 될지 등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양회를 연다는 게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해석되는 만큼 중국은 이후 경제 사회 정상화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최근 하얼빈에서 유행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유입된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책임론에 어떤 대응 방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슬기 아나운서가 준비해온 소식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팔리지 않았던 면세점 물품들을 일반 시중에 내놓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수입 통관이 허용되는 면세품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재고 면세품인데요. 다만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 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장기 재고 면세품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면세점 업계가 약 1,6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준비해온 소식 보실까요? 내년 아카데미상의 온라인 개봉작도 후보로 올린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 작품들이 극장 개봉을 못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들어가던데 이제 그런 작품들도 수상 대상에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아카데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상업용 극장에서 적어도 일주일간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서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카데미 측은 내년 시상식에 한정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상영된 작품에도 출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단 온라인에서 먼저 선보인 작품이라도 극장 개봉 일정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한편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예정대로 2021년 2월 28일에 열린다고 아카데미 측은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 살펴볼까요?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 최대 24장 보낸다. 그동안은 마스크 물량 때문에 이 해외로 보내는 게 좀 제한되어 왔었는데 풀린다는 얘기죠? 네, 당장 내일부터 가능해지는데요. 네. 관세청은 해외 거주 가족 1명당 발송 가능 마스크 수량을 월 1일부터 한 번에 최대 24장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세청은 국내 마스크 공급이 안정을 찾은 데다 잦은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관세청은 또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국제 우편 접수가 불가능한 100여 개 국가에 대한 배송 절차를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함께 마련하고 다음 달 6일부터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우체국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네, 유학생이나 주재원들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의혹, 잘 알려진 강남 부동산 외에도 용산 오피스텔 차명 보유 의혹이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당내 조사와 KBS 인터뷰에서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하려다가 경찰 신고까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고급 오피스텔.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여동생이 2008년 한 차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양 당선인의 남동생, 이곳 실소유주는 큰 누나인 양정숙 당선인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누나 명의로 했던 걸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입자랑 얽히고. 무슨 일이 얽힌 걸까? 2017년 7월 양 당선인이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오피스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따려고 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세입자 A씨가 주거 침입으로 양 당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아마 경찰이 모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보관하진 않아요. 경찰에서 양 당선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집인데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 수리기사를 부른 것이라고 경찰과 세입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동생이 자신과 상의 없이 월세를 줘 세입자가 산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경찰 부르시고 좀 고소를 하셨던 일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 시도는 맞지만 자매 간 문제였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실상 차명 보유를 경찰에 시인한 건데 양 당선인은 비례대표 후보 시절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세입자랑 무슨 주거 침입죄 뭐 이런 걸로 무슨 고소고발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주거 침입죄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양 당선인은 오피스텔은 여동생이 산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당선인님께서 차명으로 투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생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세금까지 다 냈고요.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대략 3억 원에서 4억 원, 2018년 9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양 당선인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 오피스텔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오피스텔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양 당선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다음 주 구속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이 검찰에 막연한 우려라며 맞서는데 결론은 다음 달 8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기소된 정경심 교수. 다음 달 10일이면 6개월이 지나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혐의 등 지난번 구속 때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을 적용해 추가 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많이 남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씨 사례를 들며 정 교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작은 범죄들을 끌어모아 일단 구속해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검찰이 막연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다음 달 8일 오후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 제1저자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당시엔 조 씨가 그만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고 학생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라며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국 전 장관이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하며 스펙 품앗이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현모 씨는 논문 작성에 조 씨의 기여도가 없고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속옷 빨기 숙제와 부적절한 댓글로 논란을 빚은 울산 교사가 개인 채널에 올렸던 영상들이 음란 사이트에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학생들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캡처한 화면 속에 속옷 빨래 사진을 활용한 영상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곳은 다름 아닌 유해 사이트들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까지 달았던 40대 교사가 만든 영상을 누군가가 음란물 사이트에 다시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다운받아서 다시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영상은 아마 살아있을 건데 저희도 그걸 좀 찾고 있거든요. 경찰은 해당 영상 게시를 확인하면 삭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모든 유통 경로와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유통이 알다시피 이 컴퓨터라는 게 누가 어디로 나르고 나는 거를 사실은 어디서는 잘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린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돼 자칫 디지털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서 유출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아동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또 모방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있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고발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고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정확한 피해 학생 규모를 파악한 뒤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전국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낮 기온 24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열기가 더욱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는 30도를 넘어서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한데요.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빠르게 거치겠고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합니다. 서울이 9.3도, 전주 8.1도, 부산은 13.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지금까지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새 인명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관계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실시합니다. 이번 불은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우레탄 폼 작업이 함께 진행돼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압수수색을 놓고 이어진 검찰과 소속 기자들의 대치가 4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타까운 참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그 속보부터 알아봅니다. 현장에 김기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중계차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 혹시 모를 추가 인명 피해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밤사이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방대원 30여 명이 랜턴을 들고 현장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굴삭기로 철골 구조물을 걷어내 진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조명 차량을 동원해 밤새 수색 작업을 지원했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작업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현장 인근 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30분쯤인데요. 수색 작업은 큰 불길을 잡은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400여 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철골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사 현장이 이미 많이 소실돼 진입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사망자는 현재까지 38명이 확인된 상태고 이 중 2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3명 가운데 8명은 지문 채취가 어려워 유전자 감식을 벌이고 있고 5명은 검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8명, 경상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지상 2층에서 18명, 지상 1층과 3, 4층, 지하 1, 2층에서 각각 4명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그렇고 이제 시간을 좀 되돌려서 최초의 화재 경위도 규명을 해봐야 할 텐데 오늘 중으로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겠죠?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반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국가수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불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폭발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안전조치 미이행과 소방규정 위반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 착공해 완공을 2달 정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9개 업체에서 투입된 7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폭발 직후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부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해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대, 이천경찰서 수사인력 등이 모두 투입돼 화재 관련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정부도 이천시청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구성해 응급의료 지원과 피해자 장례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지축을 울리는 듯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또 검은 연기가 솟구쳐서 자욱하게 일대를 뒤덮었다. 지금까지 목격자들이 전해온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영상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후 1시 32분.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검은 연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한순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져갖고 도로 쪽으로 덮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바로 앞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이 난 지 1시간여가 지난 뒤에도 검은 연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울리는 듯한 폭발음이 수차례 들렸다고 말합니다. 울리는 듯한 소리? 마이크 손바닥으로 탁 하고 치면 둥둥 울리는 느낌 있죠. 그게 차에 있는데도 몸이 울리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화재 현장 주변에서는 작업자 수십여 명이 진압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봤고 솟구치는 연기를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2층에 사람도 있었다는데. 불은 5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또 더 정밀하게 수색을 하면은 여기에서 사망자가 불행하게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딴 폭발과 급속히 퍼진 연기로 작업자들은 탈출할 시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참변.
38명의 목숨을 또 앗아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4층, 또 지하로 2개 층. 2019년 4월에 착공해서 공정률이 85%였다니까 아마 거의 다 지어진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중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9개 업체에서 투입된 78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유독가스와 연기가 건물을 뒤덮는 바람에 진압과 구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 경위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은 일단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 관련 작업 도중에 불씨가 튀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났고 또 유독성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로만 봐도 위험 요인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류의 참사에 거의 매번 등장하는 샌드위치 패널. 이번에도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타 인명피해를 이 정도로까지 키웠던 여러 요인들을 오대성 기자가 추정해봤습니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먼저 건물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데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슬라브나 벽돌로 짓는 것보다 저렴하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합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열량의 유독성 가스가 한꺼번에 배출되고 인체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흡입을 하거나 눈을 뜰 수가 없는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을 바로 잃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열량의 붕괴까지 일어나는 위험성을 가진 그게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폼의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의 단점입니다. 다음은 대피로입니다. 완공된 건물엔 화재에 대비한 대피 유도등이나 별도의 대피 통로가 설치돼 있지만 불이 난 곳은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건물엔 작업안전 계획서에 따라 임시계단이나 임시승강기 등을 이용해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피로가 규정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입니다. 만약 유증기로 인한 여러 폭발이 발생했다면 정전됐을 가능성이 크고 대피를 위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보입니다. 신축 현장에는 정상적인 조명이 아니고 가설 전선을 당겨서 임시 조명등을 설치합니다. 연기가 끈적끈적한 안에 그 타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노면이 끼면 1m 앞도 안 보입니다. 유독한 연기가 다수 발생하고 이때 충분한 대피로 확보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질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번 화재와 여러 면에서 아주 유사한 참변이 1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역이 경기도 이천입니다.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이 숨졌는데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박찬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소방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불길. 지난 2008년 1월 이천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입니다. 당시에도 이번 사고처럼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삽시간에 올마붙었습니다. 그래야 하더라고요. 불났다고 빨리 나가라고를 불이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밀어버리죠. 그 다음에 뻥 소리가 났어요? 아유, 뻥은 한참 있다. 한 50m 정도 날라. 이번 화재 발생 장소와 비슷하게 당시에도 지하에서 불이 났고 작업하던 근로자 57명 중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은 건 이번 화재와도 연관성이 높은 우레탄 폼이었습니다. 작업 중 불티가 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레탄 폼이 일시에 각종 그 유증기 및 유류하고 연결돼가지고 가스도 누출되면서 연소가 급격히 진행된 걸로 추정됩니다. 12년 전에도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 구조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는데 이번 화재 사고 건물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서 되풀이된 참사였습니다. 특히 12년 전 냉동 창고에서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 불편을 이유로 방화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했던 게 인명피해를 키운 이유였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소방관이 소방설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부실한 안전의식이 화재를 키웠는지 여부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중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오늘 새벽 0시를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정이 합의했던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통합당 의견을 받아들여 국채로 충당할 3조 6천억 원을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 원 정도 늘려 국채 발행 규모를 그만큼 줄인 겁니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다음 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N번방 사건 방지법 관련 개정안들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KT 특혜 논란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찬반 토론 끝에 처리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4.8%. 코로나 충격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공격적인 금융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2.1% 성장해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2014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고 마이너스 8.4%를 기록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34%, JP모건은 마이너스 40%를 각각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의 2분기 GDP는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DP 증가율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합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오던 미국의 경제 확장이 끝나고 1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o maintain interest rates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re also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렘데시비르라는 에볼라 치료제를 닷새 정도만 써도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다만 승인 단계 등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백악관 내에서 나옵니다. 버지니아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인데 2주 전 이약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개발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가 5일만 투약해도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5일간 치료한 환자들이나 10일간 치료한 환자들에서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은 이미 입증했고 이번엔 5일만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 실험을 지켜봐온 백악관 테스크포스팀 파우치 박사도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코로나19를 100%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 시간을 앞당기는데 31% 정도의 증진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proof of concept because what it is proven is that a drug can block this virus. 약을 썼을 때 사망률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3%포인트 정도 낮았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코로나19 치료의 한 단계를 넘었을 뿐이라며 과도한 기대감을 우려했습니다. 렘데시비르 개발회사도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살균제 인체주의 발언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신중합니다. It's a beginning. It means you build on it. I love that as a building block, just as a building block. 렘데시비르 임상 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진행됐는데 미국은 실험 결과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주말 휴일에도 여행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워낙 연휴가 길기도 하고 또 참다 못해 나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행 인파가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를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준 캐스터가 연결돼 있죠.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 연휴답게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평소 주말보다 심합니다. 외곽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시간적 여유 넉넉하게 두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벌써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20여 킬로미터 구간, 1번 경부선은 30킬로미터 넘는 정체입니다. 오늘 외곽 방향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번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서울 요금소에서 기흥휴게소 통과가 가장 더딥니다. 14킬로미터 구간 막혔다가 기흥동탄과 오산 사이로 앞차와의 간격 좁고요. 천안 부근으로도 6킬로미터 구간 정체인데요. 이 천안 분기점에서 25번 고속도로 타더라도 논산 쪽 풍세 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속도 뚝 떨어집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외곽 방향도 20킬로미터 넘는 정체인데요. 이 조남에서 순산터널 그리고 매송휴게소나 비봉 부근으로 어렵고 가장 지나기 어려운 구간은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입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시더라도 50번 고속도로 특히 신갈과 용인휴게소 사이 정체가 길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행보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여행 자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 방역당국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여전히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꼭 여행을 가야겠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달라, 이른바 안전행동 요령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꼭 좀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6일간의 꿀맛 같은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긴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보내긴 아깝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부산에 애 데리고 시댁 부모님 뵈러 가거든요. 앞뒤로 부산 주변 좀 여행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3일날 결혼을 할 예정이라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가까운 데 서울이라든가 근교 정도로만 가볍게 이제 둘이 좀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행객들의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커진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것이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이동부터 관광과 숙박까지 여행자들이 참고할 만한 경로별 행동 요령을 내놨습니다. 먼저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각자 손소독제를 바른 뒤에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음식을 주문할 땐 주문 앱 등 비대면 수단을 이용하고 옆 사람과 떨어져 앉습니다. 명승지와 한옥마을 등 실외 관광지와 해변에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식당에 갈 때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대화를 자제하며 식사하고 커피숍에 손님이 많으면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갈 경우엔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살핍니다. 정부는 아울러 호텔, 콘도 등 숙소에서는 수건 등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되도록 식당보다는 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를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기자들이 집단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42시간 대치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사측의 협조로 일부 자료는 확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영장을 들고 간 검찰이 기자들에게 막혀 100% 집행을 못하고 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과 소속 기자들의 대치가 4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십 명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보도본부장실이 있는 본사 13층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채널A 측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채널A 관계자 등은 보도본부장실 안에서 준 이미 제출 형식 등 대상과 집행 방식을 협의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을 최우선 확보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검찰이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도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채널A 측도 최근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의 회사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조건으로 붙었던 만큼 어느 정도 타협선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채널A 기자들의 거센 저항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라며 본부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검찰 측 진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채널A 기자협회는 회사 내 CCTV를 공개하고 수사관 10여 명이 어제 아침 추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건물 1층 보안 게이트를 뛰어넘는 등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검찰 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대검찰청은 어제 이와 관련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을 살핀 뒤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총장이 지검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시민당과 함께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공식 사과는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 제명 의결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거취 민주당에 돌아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복당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도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그리고 검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고 이 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의 의혹 제기를 전후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했는데 이제야 조치를 하는 건 선거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 외에 선거 전에 되면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없었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뒷북 제명, 늪장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이 민주당과 더시민당 모두에게 크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당선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검찰이 박사방 관계자 30여 명을 범죄 집단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움직인 혐의를 확인했다며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강훈 등 3명의 집과 사무실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사방에 조직적 범죄 집단 혐의를 적시한 첫 영장 집행. 동시에 검찰은 조주빈 등 주요 가담자 13명에게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유료 회원 등 23명에 대해선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50차례 넘게 소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방은 조주빈과 강훈 등의 운영진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면 회원들이 가상화폐 형태로 범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반적인 과정이 범죄 집단 구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조주빈을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조주빈 일당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범죄 예방 체제의 미비 등 이번 사건을 야기한 사회적 원인과 맥락에 보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한모 씨도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강 씨의 경우 조주빈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피해 여성들한테 한 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저처럼 반소매 차림의 옷도 어색하지가 않을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24도,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는 여전히 무척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만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마저도 빠르게 걷히겠고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10.2도, 대구가 12.6도, 전주 1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 27도까지 오르겠고 포항은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정점을 지날 때 병상이 모자라서 이른바 생활치료센터들을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증 환자들을 격리하면서 아주 높은 완치율을 기록해왔고 또 지역사회 전파도 막는 1등 공신으로 맹활약했는데요. 그 소임을 마치고 오늘 모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구급차에 오릅니다. 건강하세요. 의료진들의 배웅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기는 이들은 대구의 마지막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입니다. 지난 2달간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는 15곳. 대구 경북 확진자 8,200여 명 가운데 42%에 달하는 3,500여 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덕분에 대구의 코로나19 완치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90%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신의 한 수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었더라면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환자는 의료법상 음압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매일 수백 명의 환자가 쏟아지던 지난 2월 말 대구의 음압 병상은 25곳에 불과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 환자가 80%에 이른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한 응급 대처였습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기업, 대학 등이 선뜻 공간을 냈고 전국의 의료진과 공무원 1,500여 명이 달려와 치료와 관리를 맡았습니다. 시설 인력 기준, 환자 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여 향후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로 이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는 민관이 합심해 감염병에 대응한 K방역의 새로운 모델로 국내외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만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의 41%는 신천지 관련 감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타 청소년과 어린이 환자와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이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507명,
전체의 4.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신천지 관련이 41.6%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확진자 접촉과 해외 유입, 지역 집단 발생 순입니다. 재양성 사례는 모두 17건, 재양성률은 3.4%로 성인 2.7%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소아 청소년 확진자 가운데는 사망자나 중증 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놀지 못해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살 승윤이입니다.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자전거 싱싱이를 타도 될까요? 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또 코로나처럼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나요? 실제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답답함을 느낀 청소년이 44%로 가장 많았고 짜증과 무감정, 두려움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0% 가까이가 무섭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었을 때 그거에 적절한 대처를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걱정을 조금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역 당국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격려와 긍정, 희망의 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맡은 업무로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무 중에 유산을 한 경우에만 업무 재해가 인정됐는데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부터 제주의료원에서 일해온 간호사 A씨. A씨는 2009년 임신한 상태에서 유해약품을 취급한 업무를 맡았는데 이듬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선 2009년에만 모두 15명의 간호사가 임신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유산을 했고 4명은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A씨 등은 임신 초기 약품 분쇄 작업 등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돼 아기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본래 근로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의미하고 자녀는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출산 아동의 질병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면 출산 후에도 아이 엄마는 요양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가 하나로 묶인 단일체란 주장을 인정해 태아의 건강 손상 내지 장애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본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여성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태평양 먼바다에서 좌초를 당했다 구조된 우리 원양어선 선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돌아오는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한 달 넘게 인근 섬나라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마침 근방을 지나던 우리 극지연구소의 쇠빙선 아라온호가 그 섬에 들러서 선원들을 태워왔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쇠빙연구선 아라온호.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한국 선적의 원양어선을 탔던 선원 2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태평양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육지로 옮겨졌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항과 항만이 막혀 출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코로나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전부 다 올 수가 없었는데 낯선 호텔에서 격리 생활까지 하던 선원들을 도운 게 바로 아라온호였습니다. 아라온호는 남극에서 연구 활동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길에 이들 선원들을 데려오라는 또 다른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덕분에 선원들은 고립 한 달 만인 지난 20일 아라온호를 타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쇠빙 연구선인 아라원호의 주요 임무는 남극과 북극의 연구지만 태평양을 오가면서 구조 활동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적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라원호는 선박 수리와 운항 점검을 마치고 오는 7월 다시 북극으로 떠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또 다른 성추행 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무마를 위해서 채용 비리도 저질렀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건 외에 다른 성추행과 채용 비리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초 여성 공무원을 관용차로 불러 성추행했고 피해 여성이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형식적인 공고를 내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땜질식으로 취직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 경찰은 부패 수사 전담반까지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 지역 당선인들은 부산경찰청장을 면담하고 오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청산의 CCTV를 확보하는 등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 심폐소생 도중 숨진 환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일자 게시물과 계정은 모두 삭제됐는데요.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최모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실용적 정보를 주고자 열었다고 소개합니다. 지난 15일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하다 사망 선고를 하기까지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CPR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환자분 표정이 일그러진 것도 보이고요. 누군가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고. 영상은 최 교수가 응급실 의사들이 몸에 다는 바디캠을 이용해 찍은 것으로 이달 초부터 최 교수는 모두 7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면에서 환자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유해 영상이라며 유튜브에 신고하면서 지금은 영상과 유튜브 계정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 교수는 제자들을 위해 교육 목적으로 올린 영상인데 문제가 돼 죄송하다며 모두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했고 모자이크 처리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환자에게 유튜브에 올릴 것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특정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 외 사용일 경우에는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또 유가족 동의 없이 숨진 환자의 영상을 사용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아랍에미리트 사막지대에서 우리 품종의 벼농사가 처음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덕에 국내에서보다 수확량이 1.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지대인 샤르자. 벼 이삭이 바람에 살랑이며 누렇게 익어갑니다. 다음 달 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현지가 우리 기후와 비슷한 지난해 11월 말 시험 재배에 나서 일궈낸 첫 결실입니다. 1,800여 제곱미터 땅을 40cm씩 파내고 부직포를 깔아 물 빠짐을 최소화하고 물을 공급하는 관을 땅 속에 묻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사막에 논을 만들었습니다.
1000제곱미터당 수확량은 763kg. 시시각각 온도와 pH 산도를 확인하고 재배해 국내에서보다 생산량을 1.5배 높였습니다. 사막 기후에서는 토양 조건이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주기적으로 물 공급을 하면서 물 속에 그 양분을 같이 녹여서 주는 방법으로 지금 재배를 수행했습니다. 사막 재배에 성공한 품종은 우리벼 아세미. 7년 전 아열대 기후에 맞게 개발한 품종인데 고온 건조한 사막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포기당 이삭수가 25개가 나오니까 이삭수만 생각하면 2배인데 더 한 2, 3년 더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농사에 쓸 물값이 비싸 경제성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와 환경이 비슷한 새만금 간척지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실험한 뒤 2차 시험 재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현지에서 생산한 쌀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품질과 특성을 분석해 2차 재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형형색색의 왕벚꽃이 충남 서산 개심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연두빛의 청벚꽃까지 만개해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상춘객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한창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천년꽃알이 활짝 핀 왕벚꽃과 어우러지며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냅니다. 하얀색과 연핑크, 연분홍 등 형형색색의 우아한 왕벚꽃들로 산사가 온통 물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잎이 아닌 겹벚꽃. 일반 벚꽃을 여러 송이 묶은 듯 복스럽게 생긴 게 수국을 닮았습니다. 모처럼 어린 아기와 꽃나들이 나온 부부는 아름다운 추억을 담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작은 벚꽃보다 꽃망울도 되게 크고 눈에 잘 들어와서 더 사진도 예쁘게 나온 것 같고 네. 예쁘네요. 날씨도 오늘 좋고. 특히 국내에서 보기 힘든 연한 연두빛의 청벚꽃도 만개해 상춘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붉은색만 봤는데 연하게 초록색 빛을 띠니까 정말 이렇게 청초하다 할까? 네, 그런 느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개심사 왕벚꽃은 보통 4월 말에 만개하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 이번 황금 연휴에 절정에 전망입니다. 때문에 관람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로 나들이조차 어려웠던 올봄. 산사의 아름다운 왕벚꽃이 마스크로 답답했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황금 연휴답게 오늘은 평소 주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외곽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는 이동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써 1번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이 40km 구간, 50번 영동선도 지금 30km 정도 답답합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50번 영동선 강릉 쪽, 서창이나 반월터널 중심으로 4km씩 막히고 가장 지나기 어려운 구간이 신갈분기점과 용인휴게소 사이입니다. 16km 구간 막히지만 호법 지난다면 막히진 않고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입 구간인 초월을 중심으로 짧게 속도 떨어집니다.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은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앞차와의 간격 좋고 1번 고속도로가 가장 불편한데요. 지금 특히 죽전에서 오산 사이 2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고 천안 중심으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We don't talk. No, you gotta grow up. Ain't you sick of being immature? Talking loud cause you're insecure. You always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Come on, why you always gotta show up? It's all the thing that I already know. But when you hear this on the radio.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의가 양정숙 당선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또 선거법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2주일 만입니다.
양 당선자는 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시민당으로 옮기기 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이었습니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당이 당선인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KBS는 이달 초 9시 뉴스를 통해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양 당선자의 재산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20대 총선 후보로 신고했던 48억여 원이 4년 만에 43억 이상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3채 등 부동산 5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양 당선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보도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추가 의혹이 다시 제기될 때까지 양 당선인 문제는 수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온 공당이 과연 후보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또 검증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검증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시민당이 총선 전에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고 설명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표를 의식해 문제점을 미리 알고도 덮어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시민당이 제명을 의결했지만 자진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는 한 양 당선인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양 당선인은 자진 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관련 검증이 부실했던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합니다. 비례정당을 급조하다 보니 공천 심사가 졸속으로 흘렀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4월 하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날이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광주가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렇게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한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10.2도, 대구 12.6도, 전주는 1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